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하루는 왠지 들뜨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애인과 또 친구들과 함께 작은 선물 교환하면서 또 함께 성탄절 보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13년 투자의 블루오션에 대해서 강의해 볼 텐데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2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산타처럼 오신 분인데요. 김혁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는 처음 뵙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저는 싱크인베스트 대표이고 현재 시스템 트레이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센 투자플러스의 전문가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2013년 투자의 블루오션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오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 2013년 투자의 블루오션인데, 자, 다음과 같은 이제 커리큘럼을 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투자의 정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금융시장, 그다음에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기득권과 공평한 싸움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블루오션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투자 전 준비할 사항과 기본기를 갖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CEO로서의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를 봤었을 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게 투자의 사전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자본, 두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수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서 이제 투자의 정의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평가라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투자와 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획과 그 다음에 실행 이후에 평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투자와 투기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투자의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부동산과 금융이죠. 강남 불패 신화라고 하는 부동산. 현재 그 자산의 한 8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 자체가 부동산 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재테크로 활용하고 있는 게 금융이죠. 소위 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주식, 증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거는 부동산 부분은 아니고요. 금융 쪽에 해당되는 주식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금융시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금융시장은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소위 투자자가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직접 증권회사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이루어지는 이러한 직접 투자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금융회사를 통해서 예금을 통해서 혹은 간접 투자 상품, ELS나 ELF 등등의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그러한 간접 금융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우리가 직접 금융시장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금융시장은 크게 우리가 주식을 의미를 하는데, 크게 나눠가지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시장은 현재 회사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채권 혹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아서 일반 투자자가 그 활용을 해서 이익이나 배당금을 받는 그러한 구조로 되는 발행시장과, 두 번째로는 유통시장이 있는데, 유통시장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고 각각 증권사가 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그러한 유통시장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통시장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지금 페이지가 갑자기 넘어가 버렸습니다. 유통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네. 크게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두 개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물시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현물시장에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에너지, 주가지수나 채권 같은 이러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물을 가지고 상품이 설계가 된 이후에 이것을 매매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파생상품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는 옥수수 선물 옵션, 원유 또는 삼성전자 주식 옵션, 우리가 잘 아는 코스피 200 선물 또는 옵션, 그다음에 국채 선물 옵션 이러한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파생 시장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생 상품이 어떻게 또 나눠지는가 바라봤을 때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기초자산, 주식, 채권, 외환, 금융 같은 이러한 상품들을 가지고 선물 또는 수합, 옵션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에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이 선물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좀 두 가지를 좀 가지고 화두를 두 가지 갖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과연 현물 시장은 페어인가?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가 되는 그런 곳인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 파생상품, 파생시장은 정말 도박일까? 이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네. 현물시장이 좀 페어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현물시장의 가장 큰 주체는 다들 아시겠죠?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네. 제가 왜 페어하다고 생각지 않냐면 기관, 외국인 이러한 기득권, 그러니까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네.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서 주식을 미리 팔 수 있는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는데 고점에 이르렀을 때 주체 세력들은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매도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었을 때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떨어진 폭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일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고점이 있을 때에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주가라고 하는 게 상승을 해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수익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체 세력인 경우에는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물 시장은 정말 페어하다고 생각지 않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시장은 정말 도박일까? 이 부분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파생이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갖고 있죠. 이유는 파생을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파생 시장이 생기게 된 그러한 좀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파생이라고 하는 거는 현물 시장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을 가지고 리스크,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원웨이로 매매라는 거죠. 한 방향으로. 자금을 다 이쪽에 쏟아 부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도박의 성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리스크 매니징을 통해가지고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 이제 일본 이제 17세기경에 도쿠가와 막부 시절 때 이제 쌀 거래용 물표를 거래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제후들의 그 세력들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6개월마다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을에 수확될, 그때, 지내는 데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될 쌀을 담보로 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됐었죠. 그게 최초의 선물 거래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경에 이제, CBOT,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 운하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재해라든지 그러한 상황 또 겨울철에 운하가 얼어가지고 유통이 되지 잘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금등날 생기게 됐고 그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때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96년도에 최초로 이제 한국증권거래소가 세워지면서 코스피비엑이 상장되면서 이제 선물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선물 거래를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통 이제 세 가지의 그 운영 형태가 있습니다.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해지 거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측 거래와 세 번째는 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지라는 용어를. 네. 자, 해지라고 하는 거는 선물 가격 변동을 이용한 이제 차익 매매인데, 자, 현물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이 설계가 됩니다. 네. 현물 기준으로 상품이 설계가 되는데, 현재 시점의 가격과 미래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를테면, 수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 현재 이제 달러를 가지고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시점보다 어떤 미래 시점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 기간 이후에 손실이 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 시점에 달러를 미리 매수해 놓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달러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목적으로서 선물을 거래해야 됩니다. 그게 해지 거래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예측 거래자가 있습니다. 예측 거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 폭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물과 마찬가지로서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주가가 오름과 내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이러한 폭을 올라갈 것을 예측을 해서 이 폭을 먹는 그러한 매매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고점에서 내려오겠다 이러한 예측을 한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폭만큼을 수익을 취하는 그러한 예측 거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물과 선물 간의 일시적으로 가격 괴리가 발생할 때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매매인데 자, 현물의 가격이 있고 선물의 가격이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선물 가격이 현물이 올라가고 있고 선물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현물을 매수를 하고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과 A라고 하는 가격과 B라고 하는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매매가 차익 거래가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선물은 특히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해지 거래와 예측 거래, 차익 거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현재 그 선물 거래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소 현황을 보게 되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있고 지금 이 지도상에 잘 보인 조금 흐릿한데 네. 미국 쪽에 해당되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 다음에 뉴욕 상업거래소,
대륙간 거래소, 그다음에 브라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런던 쪽, 그다음에 인도, 싱가폴. 자, 이런 식으로 각국의 거래소가 여러 군데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국 간의 시세를 오고 감으로써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해외 시세를 받아서 매매가 지금 현재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대단히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시청자분께서.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품을 같이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자, 선물과 현물에 대해서 각각의 시장 기능, 그다음에 보유 기간, 레버리지, 증거금, 이 네 가지 가지고 선물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 관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에 대해 가지고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미래 가격을 제시, 현재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격에 대해 가지고 미래 가격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되죠. 현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때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 구간 동안에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게 예상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내려가는 매도 게임을 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수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현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목적은 자본 형성입니다. 예,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어떤 한 기업에 있어 가지고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해서 주식을 거래하게 되죠. 예,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차이가 보유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방송상에 보게 되게 되면은 만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께서. 그 만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선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에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상폐가 되기 전까지는 네.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이후에 이 상품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라고 하는 만기 상품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선물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상품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놓고 본다면 선물의 경우 3개월 만기, 6개월, 9월, 12월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해서 상품이 설계가 되고요. 그래서 각각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상품이 만기가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물은 상품 보유기에 제한이 없죠. 회사가 상폐되기 전까지. 그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지렛대죠. 지렛대입니다. 우리가 지렛대 원리를 본다면은, 자, 이게 큰 돌이 있다고 했었을 때, 작은 힘으로 이 돌을 들어 올릴 수가 있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자, 선물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반면 현물은 상대적으로 레버리지가 작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은 아래 이제 증거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증거금이 보통 10% 수준으로 상품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현물은 40% 수준으로 보통 이제 나타내는데, 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삼성전자 주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네. 현재 지금
오늘 150만 원 좀 안 됐죠. 좀 안 됐죠? 예. 제가 1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주식이 150만 원 가정했었을 때 한 주의 가격은 150만 원. 한 주를 사기 위해 가지고 1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100% 금액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한 주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15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금 현재 신용 증거금률이 2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증거금률이 20%라는 얘기는 100% 금액이 아닌 20% 금액만 있으면 한 주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50만 원의 2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 주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합니다. 소위 현물에서 말하면 신용으로 매수한다는 게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자, 현물도 이러한 마찬가지로 신용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선물은 제도적으로 증거금이라는 자체를 훨씬 원래 가격보다 더 아래로 상품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상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물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떠한 시장의 효과를 보고 있냐. 수익률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손실 또한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크면 수익이 높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위험도가 낮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더 떨어진 작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좀 나눠보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상품 선물과 금융 선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상품 선물은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귀금속과 같은 일반 상품을 가지고 설계되는 상품이 되겠고요. 금융 선물은 주가지수나 금리, 통화를 가지고 상품이 이제 설계가 되는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통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유로화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로화. 유로화의 재정위기라는 게 올해 최대 이슈였죠. 네. 예, 그래서 이 선물 시장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이 통화 상품 중에 유로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융 선물 중 통화, 그 중에서도 유로화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증거금리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 각각 상품별로 해가지고 증거금률이 각각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 위탁 증거금률이 15%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코스피 200 선물을 매매하기 위해 가지고 1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원래 한 주의 가격이 100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100이 있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5만 있더라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증거금률에 대한 거 앞서 설명드린 거고요. 자, 각각의 이제 위탁 증거금률이 상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증거금률이 다른데 지금 말씀드린 유로 선물이 있습니다. 유로 선물. 금융 상품 중에서도 유로화에 대한 부분은 증거금률이 5.25%죠. 그래서 한 주의 가격이 100이라고 봤었을 때 5.25라고 하는 금액이 있으면은 한 주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바꾼다면 증거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콜은 호출이고요. 증거금이 부족했었을 때 호출하는 거를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되냐? 자, 위탁 증거금을 5.25%로 규정을 해놨는데 유지 증거금이 3.5%까지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현재 증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금을 더 추가로 넣으세요라고 하는 게 마진 콜에 해당된 겁니다. 근데 추가 증거금을 못 넣었다. 추가 증거금 못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강제 청산이 되죠. 자, 현물에도 이러한 제도가 똑같이 있습니다. 현물에도. 현물에서도 신용 또는 미수로 주식을 매수를 했었을 때 그 다음날 주가가 빠졌어요.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3일 거래 이후에 미수를 사용했었을 때는 3일 거래 이후에 바로 아침 시장가로 강제 청산이 들어가죠. 현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금률 가지고 자, 마진콜과 강제 청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는 현물과 선물과 다 똑같다는 거죠. 이걸 좀 이해하시고서 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금융선물은 매매가 정말 페어한가?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유는 앞서 현물의 경우에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하지만 개인들은 공매도를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매도 게임이라고 합니다. 매도 게임. 제도적인 측면을 바라봤었을 때 개인들도 동일하게 경제 주체인 기관이나 외인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 게임을 통해서 올라간 폭만큼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주가가 정점을 이뤄서 주가가 하락할 때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폭만큼을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매도 게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선물 시장이 매매 자체가 페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금융선물인가? 시장 규모가 큽니다. 시장 규모가.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휩수가 적다라는 얘기죠. 제가 현물로 따져본다면 삼성전자와 일반 테마 급등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죠. 예, 가격도 그러하고 규모도 그러하고.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주가가 상당히 정석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반면에 테마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또 하한가도 갑니다. 주가가 요동을 치죠. 이거 자체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물로 따졌을 때는 종목의 시가총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소위 말한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는 주체가 주가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개인이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잘 보고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선물은 시장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나라 현물 시장 규모가 하루 뭐 평균 한 1조 정도의 거래 대금을 갖고 운영된다 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볼 이 유로 선물이라고 하는 시장은 하루 거래 대금이 약 5천조 원에 해당됩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약 5천조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휩수가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차트를 해석하고 접근하는데 매매함에 있어서 대단히 정석으로 접근한다면 똑같이 시장의 주체와 똑같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금융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2013년에 투자의 블루오션으로서 지금 선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시청자분도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혁기 전문가와 함께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 연말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혁기 전문가와 함께 금융선물 매매 나도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과연 그러면 지금 약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금융 선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가능할까?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차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시면은 자, 가격이 먼저 있죠.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예, 차트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함께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종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예, 삼성전자고요.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어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4%가 떨어져가지고 144만 2천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위에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가격이죠. 예,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이는 게 거래량이죠. 예, 거래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맨 아래 무엇이 있죠?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자, 이렇게 차트가 가격과 거래량 시간으로 현물 차트가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가 앞서 이후에 이제 봐야 할 선물 차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상품 이름이죠. 우리가 현물을 매매할 때는 삼성전자라고 여기가 써 있죠. 이곳에가. 자, 근데 이곳에 뭐라 써 있냐면 유로 FX라고 써 있습니다. 유로 FX라고. 자, 유로라고 하는 거는 EURO. 자, 유럽의 화폐 단위죠.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거는 Foreign Exchange. Foreign Exchange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약자인 FX라고 하는 용어로 써 있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이름처럼 얘도 하나의 상품이며 유로 FX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다른 구성 요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위에 뭐가 있죠? 예, 가격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를 보게 되게 되면 거래량이라고 해서 똑같이 오름과 내림 반복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똑같이 시간이 있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진 구성 요소는 선물이 됐던 현물이 됐던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 같이. 그래서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현물 매매할 때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을 보면서 같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도 동일하게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을 보면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해외 선물에 대해 가지고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같이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수라고 써 있고요. 네, 상단 메뉴죠. 통화, 금리, 금속, 에너지, 농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하나는 상품 선물과 그 다음에 금융 선물로 나눠 얘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속, 에너지, 농축산물은 상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지수, 통화, 금리들은 금융 선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게 되게 되면은 자, 거래소가 CM이라고 적혀 있죠.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CBOT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고요. SGX는 싱가포르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각국에서 상품을 설계하고 그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래소가 상품을 설계하고 그 종목명은 옆에 나오죠. 자, 미니 S&P라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미니 S&P 500이라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니케이 225달러라고 하는 종목, 또 미니 나스닥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상품이 상당히 가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 자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큰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곳에 매매를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상품을 더 축소해가지고 설계하게 되죠. 그래서 미니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수는 이렇게 이러한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상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탭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소는 마찬가지로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상품을 다 설계를 했죠. 예. 다 미국이죠. 금융강국이죠. 미국이. 자, 종목명을 보면 오스트리안 달러, 그 다음에 브리티시 파운드, 캐나디안 달러, 그 다음에 유로 FX, 제페니스 엔, 예, 멕시칸 페소.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계 각국에 사용되고 있는 전체 모든 통화에 대해 가지고 상품이 모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화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을 모두 설계해두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거는 유로 FX라고 하는 종목이죠. 종목은 우리가 유로 FX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 선물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유로 FX는 종목명은 6.2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처럼 이 상품의, 이 주식의 이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선물은 현물하고 다르게 만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기. 이게 소위 말하는 결제월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3년 03월, 06월, 09월 조금 보이지 않는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이 상품들이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 상품 자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2014년 03월에 해당되는 상품이 하나 더 설계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계속해서 설계가 됩니다. 언제까지? 이 유로 FX라는 종목이 없어질 때까지. 유로라고 하는 통화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상품은 계속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 선물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3개월이 되게 되면은 그 상품은 사라질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잡고서 매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결정을 내려야 되게 됩니다. 자,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통화 조익률은 뭐 오스트리안 달러, 유로, 일본엔, 스위스 프랑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거는 유로가 되겠습니다. 유로. 다른 여러 가지 통화 상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매매가 되고 있고 시장 규모가 큰,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자체는 이제 유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통화 선물, 통화라고 하는 이 선물 자체가 어떤 배경으로 해서 설계가 됐는지 보면, 자, 각국의 통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한 나라의 그 인플레이션이나 무역, 그다음에 경상수지, 그다음에 통상마찰, 국가 간의 통상마찰, 인한 환율 전쟁 또는 환율 압박,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해지 혹은 투자 수단으로서 통화 선물을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통화 선물 매매라고 하는 거는 외국 통화를 서로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하는 것.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예, 원화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공항에 딱 나가면서 환전하면서 생각하는 게 다시 들어올 때 원화로 바꿨었을 때 이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또 따지게 되거든요. 네.
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선물 거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외국 통화의 가치가 매일, 매 시간, 매 초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통화 선물이 매매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외환 거래를 가지고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식 표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미국식 표기 방법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미국식 표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미국에서 물건 사고 팔 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000다. 그죠? 그 다음에 라면이 해서 $100다. 비싼가요? 비싼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러한 표기법이 미국식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로 통화 선물을 매매할 때는 미국식 표기법을 따르게 되는데, 자, 다시 그 뒤 화면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할 때 통화를 비교하게 되죠. 두 가지 통화를. USD 달러 혹은 원. 그래서 기준이 되는 통화와 상대 통화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1파운드를, 예를 들어서 1파운드를 달러 본다면 1.5120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로 나눠봤었을 때 기준 통화가 몇 달러에 해당되는지, 네, 이러한 1.5120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격이 됩니다. 매매하는 가격.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볼 때, 왜 소수점 넷째 자리가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왜 1.5120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가? 바로 미국식 표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소수 넷째 점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에 계약 단위가 유로를 하나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12만 5천 유로가 필요한데 증거금이 낮기 때문에 현재 이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이제 매매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물 매매는 어떤 식으로 매매가 가능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래 방법은 우리가 현물과 비교를 했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 게임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매수 게임. 매수 게임이라는 거는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올라온 폭만큼을 수익을 취하게 되죠. 이게 소위 말하는 매수 게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현물하고 동일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선물에서 우리가 가능한 거는 바로 공매도에 해당되는 매매죠. 공매도.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봤었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네. 고점에서 매도를 먼저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떨어진 폭만큼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 주문화면을 한번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문화면. 아마 현물하고 동일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현물처럼 가운데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일반 현물하고 조금 다른 점을 갖고 있죠. 1.320이라고 하는 현재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로 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매수, 매도. 자, 현물과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지정을 해서 매수 주문을 눌러주게 되면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원한다, 매도 게임을 원한다 했었을 때는 네. 예, 똑같이 1.320에다가 나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럼 매도 탭으로 들어가서 매도에 해당되는 칸을 클릭하게 되게 되면은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현물과 동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니까 무섭게 생각하죠, 많이.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채턴 SK 회장 뉴스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은 대단히 무섭고 하면 안 되는 걸 생각하지만은 지금 뭐 설명 계속 드렸지만은 현물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주문에서부터 차트 움직임을 봤었을 때 전혀 다른 점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2013년도에 같이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움직임 자체가 좀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또 이런 주문 화면을 이용하는데 빠른 주문 화면이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이 화면 주문을 이용하는데 주문 자체를 바로 오른쪽, 왼쪽에 매수와 매도를 같이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아래 가격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가가 올라간다 했었을 때는 왼쪽에서 매도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화면을 이용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그럼 반대로 매도 게임은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왼쪽 높은 가격에다가 매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었을 때 내가 하단 저점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항상 반복을 하게 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현물을 매매할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만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매매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 있어서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를 먼저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떨어진 폭만큼의 수익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선물 매매가 대단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2013년도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도전을 하셔서 투자의 블루오션에서 많은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김혁기 전문가의 2013년 투자 블루오션 강의 함께 잘 들었습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네, 12월 24일 이분날 함께한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수요일에는 남은우 원장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